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컷 김나연입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건데요. 더 이상의 더위나 비 피해 없이 가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날씨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이번 주는 저희 사회부 기자들 날씨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 그대로 녹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피해가 이번 주에 굉장히 컸죠. 네. 역시 사회부 기자들 많이 바빴을 것 같은데 이 사진만 봐도 얼마나 컸는지 딱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 바퀴가 거의 3분의 2가 잠겼고요. 사람들 무릎까지 물이 차 올랐어요. 이게 과거 자료 영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바로 지난달 27일 오전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물에 잠긴 도로를 행인들이 어렵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한 뒤에 한숨을 내쉴 겨를도 없이 이 전국 곳곳에서 폭우가 내려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간당 최대 62mm의 비가 내린 광주 도심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도심 골목길 등 곳곳에 사람 무릎 높이, 이 사진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이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올라 이 사람과 차량 모두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이 광주나 전남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거의 전 지역에 다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네, 특히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동해로 빠져나간 뒤에 이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고기압이 만나고 여기에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북쪽에서 찬 고기압이 내려와 남해안과 일본 남쪽에 걸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만나면서 비구름을 형성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만 쪽에서 수증기가 한반도 방면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이 폭우의 강도 또한 더 세졌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있었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기상청의 비 예보 적중률이 46%에 그친 게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폭우 소식에 시민들, 우리도 기상청이 있었으면 좋겠다. 날씨 중계 말고 예보를 해달라라는 등 우리나라 기상 관측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발언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 428조 8천억 원보다 41조 7천억 원이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를 해보면 9.7% 그러니까 한 1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응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 규모를 늘렸습니다. 이 양호한 세수 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같은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대처에 나섰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산안 편성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이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 부처의 불협화음 관련된 내용 많이 나오고 있죠. 내년도 예산안에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직접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내년도 슈퍼 예산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 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 소득 분배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 안심 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여야는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예산안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 중독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해찬 신임 대표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이번에 새롭게 7선의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25일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일찌감치 5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이 대표. 이날 4개 야당 지도부를 모두 예방하는 일정을 잡아서 취임 후 첫 행보부터 협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 개혁 과제 수행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라는 이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만큼 야당과 협력을 강조한 행보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해찬 신임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 옛날부터 굉장히 좀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총리와 정책실장으로 일을 함께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사건건 극단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이 강성 이미지를 모두 벗어던지고 협치 행보에 나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과연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의 회동에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 이 당정청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고, 김 위원장 역시 그때는 당정청 회의였지만 앞으로는 여야 간 대화를 더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회동을 통해서 과연 협치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열했던 당권 경쟁을 끝내고 당무를 시작한 이해찬 대표. 모든 정책은 국회 입법을 통해 구현되는 만큼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입니다. 이 대표가 최고 수준의 협치를 선언한 만큼 과연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익범 특검의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취재진들 사이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날이 아마 이렇게 통과하는 게 마지막 날이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퇴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 등에 대해 수사를 해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브리핑 룸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60일간의 수사 여정에 공식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검사인 허 특검, 그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하는 등 사실상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허익범 특별검사팀 이번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해서 댓글을 조작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경찰 수사 때와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특검으로 몰아세우는 와중에도 특검은 김 지사를 이 드루킹의 공범으로 2차례나 소환 조사하고 신병 확보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전력을 쏟아부었던 이 구속영장 신청, 결국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요.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법원으로부터 김 지사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특검으로서는 아주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이른바 빈손 특검이라는 볼멘 소리를 들어야 했던 이유였는데요. 결국 특검은 수사 종료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하는 유례없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정확한 진실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은 이제 법정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집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동네 앞인데 거기에 차들이 이렇게 다 주차되어 있고 경찰도 서 있는 모습인데 사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 지난달 27일 오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장소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출입자 없이 이 조용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의 모습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있었던 모습이군요. 사실 네. 이번 주에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언론에서도 시끄럽긴 했어요. 네, 과거 사진에는 여기에 경찰관들이 굉장히 더 많았거든요. 예. 근데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날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을 하루 앞둔 26일에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면서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전 대통령. 법정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정식 절차는 진행하지 못한 채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자신이 지난해 4월에 편했던 회고록에서 썼던 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불출석 사유로 내세운 알츠하이머 질환은 이 현행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 중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알츠하이머를 알아왔다는 주장 역시 지난 5년간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일에 부인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투표장에 나타나는가 하면 2015년 10월에는 모교인 대구 공고 체육대회에 정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서 5.18 관련 단체들이 분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속을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법원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첫 공판기일이 끝난 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조기가 반쯤 내려서 이렇게 개양된 모습의 사진입니다. 네. 어떤 사진인가요? 자, 이 모습 때문에 미국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기도 네. 했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의 모습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앙숙이었던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세상을 떠나자 예우를 갖추는 의미에서 조기가 개양되어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에 관한 코사가들의 입방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 맥케인 상원 의원이 세상을 떠난 이후 백악관에 미리 준비한 추모 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게 막은 채 간단한 트윗만 올렸고 또 백악관에 내걸었던 조기도 이틀 만에 내렸다가 다시 개양을 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맥케인 상원 의원 사실 정파를 떠나서 존경받는 정치인이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는 굉장히 앙숙 관계였어요. 네, 보통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없는데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미국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예. 합니다. 고 맥케인 상원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인종차별 발언과 성추문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른 트럼프 후보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 표결 때는 뇌종양 수술 직후였음에도 직접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법안이 부결되자 이 일을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공개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맥케인 의원 사망 이후 그의 업적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받기도 했지만 어떤 언급조차 하지 않아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맥케인 의원이 생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족에게 밝혀서 이에 따라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창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아쉬운 이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좀 이렇게 상봉을 하고 또 이별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었는데 네네. 그때와 느낌이 비슷합니다. 조금 다르다는 점은 좀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 네,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촌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올라탄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 북측 선수와 배웅을 나온 우리 측 선수가 유리창 사이로 손을 맞대면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남북 선수들은 7월 말 처음 만나서 약 20일 정도 이 충북 충주에 위치한 탄그모 경기장에서 함께 연습한 다음에 지난달 21일에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도착했습니다. 최소한 1년 정도 호흡을 맞춰야 하는 용선 종목인데 남북 젊은이들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예. 20일이니까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훈련을 했고요. 이 여자 500m 금메달, 이 여자 250m와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말 그대로 쾌거를 이뤘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이 종합 스포츠 대회에서 이렇게 단일팀이 메달을 획득한 거 사실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에 여자 500m 금메달을 땄을 때 시상식장에 이 한반도기가 나부키고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남북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지는 자리에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어서 그런지 이산가족 상봉장처럼 무겁고 슬프기만 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한데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외치면서 활짝 웃었고 AD 카드 뒷면에 서로의 이름과 간단한 인사말을 적으면서 그동안의 추억을 간직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국제 종합 스포츠 대회 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한 카누 남북 단일팀. 오는 9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회가 미국에서 열리는 만큼 비자 발급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 사는 곳 네. 창고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걸 보니 추석이 이제 또 성큼 다가온 걸 실감케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표를 예매하려고 모인 것 같아요. 네,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끊었거든요. 성공하셨습니까? 네, 저는 인터넷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예.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역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일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는 승차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레일은 오는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운행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등의 추석 열차 승차권 판매를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28일에는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 충북선 승차권을 미리 예매 판매를 했고 29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 승차권 예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사진을 매해마다 보여드립니다만 네. 올해는 좀 풍경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원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전날 뭐 밤부터 기다리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 바닥에 깔고 뭐 기다리시는 주무시다가 일어나시는 분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뭇 좀 그것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매년 현장에서 중계를 또 하거든요. 네. 매년 느끼는 점이 바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매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예매는 명절 예매 전용 웹사이트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이 가능해서 편리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치열한 추석 기차표 예매와 관련해 온라인을 통해서 성공 노하우가 공유되면서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김 기자도 예매 성공했다고 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매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 노하우를 좀 활용하신 건가요? 제가 좀 자랑해도 되나요? 네. 제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그럼 노하우 좀 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간단히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이 날짜와 시간은 미리 메모를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뭐 접속 자체도 어렵지만 접속 후 3분 안에 모든 예매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자가 많아도 뭐 F5 버튼이죠. 새로 고침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새로 고침을 하거나 로그아웃을 하는 순간
대기자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앞에 100명이 있었다 하는데 F5 버튼, 새로 고침을 눌렀다. 그럴 경우에 갑자기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참을인자를 새기면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군요. 성격 급한 분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매 시작 시간이 오전 7시인데 7시라고 해서 정각에 접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늦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6시 59분 59초에서 7시 넘어가는 순간에 딱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인터넷이 빠른 환경일수록 훨씬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렵사리 예매에 성공을 했다면 반드시 결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9월 2일까지 결제를 꼭 해야 되는데 혹시 예약을 하셨는데 결제를 안 하셨다. 그런 분들께서는 9월 2일까지는 무조건 결제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승차권 어렵게 예매를 했지만 취소됩니다. 네, 혹시나 예매에 실패하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SRT 예매는 화요일인 오는 4일부터 이틀 동안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창구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속버스 전 노선의 특별 예매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예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